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10월 둘째 주 언론 보도를 집중 분석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가 협상 7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2%에 달하는 8억 명,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초대형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우리 정부도 어떤 형태로든 TPP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암 중고등학교의 급식비리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남은 식용유를 여러 차례 사용하는가 하면 급식용 쌀도 대량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계속 급식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 나오면 작년 같은 해명만 계속 나타나고, 특히 튀긴 음식 같은 경우에는 재탕을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검은색 가루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충암 중고교 동문회는 학부모 대표단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고, 검찰도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한국사를 통합 교과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이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검정체계의 문제점과 편향성을 부각하면서 통합 역사교과서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현재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출판사별로 일관되게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총력 저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신 독재의 향수를 느끼는 유신 잔재 세력으로 규정짓고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임을 경고해 줍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제가 발표문을 준비했으나 우리말이 부족했어. 아내가 대독하겠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한국과 일본에서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롯데의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 간 다툼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구자철의 헤딩골에 힘입어 쿠웨이트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한국은 이로써 예선 G조 1위를 유지해 최종 예선 직행 티켓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조미령입니다. 세계 무역 질서를 바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가 논의 7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언론은 이 과정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시청자 평가원의 모니터 결과를 들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투나잇 23과 남현호의 뉴스포커스를 살펴본 최영재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하루 동안의 주요 이슈를 정리해주는 투나잇 23에 대한 모니터 내용을 만나보시죠. 오늘은 먼저 밤 11시 때 투나잇 23 등 정시간대 뉴스를 모니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TPP, 즉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 지난 5일 월요일 타결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와 함께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TPP에 일본은 들어가고 우리나라는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의 무역 경쟁 환경이 어떻게 전개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TPP가 실제 발효되기까지는 TPP 12개 회원국이 각기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고 향후에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일정 부분 무역 부분에 타격이 예상되는 부정적인 전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는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 타결된 5일 월요일 TPP의 타결 소식을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일 화요일 오전 8시 때 뉴스 등에서 TPP 업종별 엇갈리는 명함에 관한 리포트와 같이 TPP 타결 이후 우리나라 무역과 경제 그리고 국내 산업계와 기업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 정치 뉴스와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다룬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주에는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최대의 관심은 북한이 이 행사와 때를 맞춰 장거리 로켓 발사 도발을 할 것인가였습니다. 연합뉴스TV는 5일 월요일 밤 11시대 뉴스 등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국제 전문가와 국제기관들의 전망을 전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로켓 발사 징후가 보이지 않고 중국 공산당 고위 상무위원이 북한을 방문 중이므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발표되는 노벨상 수상자 소식은 연합뉴스TV를 통해 속보 형식으로 그리고 수상자의 수상 이유에 대한 리포트 등으로 잘 보도됐습니다. 5일 월요일 밤 11시대 뉴스 등에서는 노벨상 중 가장 먼저 발표되는 노벨 생리의학상에 아일랜드의 캠벨과 일본의 오무라 사토시, 중국의 투유유가 공동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매년 노벨상 수상자 발표 뉴스를 보고 느끼는 것이지만 노벨상 보도가 하나의 국제적인 이벤트를 보도하는 방식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예로운 수상자 명단 발표와 이들은 어떤 영웅적인 업적을 남겼고 노벨상 수상자들은 얼마나 많은 상금을 받는지에 대한 보도와 함께 일본인들은 과학 부문 노벨상 수상자가 20여 명에 이르는데 우리나라는 한 명도 없을까라는 문제제기 보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은 흥미로운 내용이어서 뉴스가 될 만합니다. 하지만 노벨상 보도를 통해 시청자들이 과학이든 문학이든 세계적인 지적 흐름을 어느 정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는 발생하는 뉴스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통해 시청자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보도를 함으로써 작지만 큰 차별화를 기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연합뉴스TV는 3일 토요일 밤 11시 뉴스에서 다음과 같은 국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러시아 IS 시설 6곳 폭격, 군수공장 포함, 미러 패권 다툼으로 번지는 시리아 사태, 세계의 화약고된 죽음의 땅 5년째 내전. 일요일 밤 11시 뉴스에서는 국제 뉴스로 미군 아프간 쿠드즈 병원 오폭, 19명 사망, 30명 부상, 과테말라 대규모 산사태, 미 동부의 초강력 허리케인, 미국 동부 비상사태 등을 보도했습니다. 다른 지상파 방송과 종편 방송에서도 볼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날 국제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은 모두 전쟁과 폭격, 산사태와 허리케인과 같은 재해 재난에 관한 뉴스입니다. 3일 토요일 모스크바 유철종 특파원의 보도만 예외였습니다. 시리아 내전에 관한 보도이긴 한데 유철종 특파원은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반군을 지원하는 미국이 시리아에서 부딪히면서 시리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난민 사태가 더욱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60명의 특파원을 파견하고 있는 연합뉴스 특파원망과 연결된 연합뉴스TV의 국제뉴스는 다른 매체와 확실히 다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과 내전, 사건, 사고, 재해, 재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연합뉴스TV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나잇 23을 살펴본 최영재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셨는데요. 스토리가 있는 오전 종합뉴스 남현호의 뉴스포커스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남현호의 뉴스포커스는 이번 주에도 정치 뉴스 또는 사건 사고 보도, 통계 자료 등을 놓고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서 좋았습니다. 5일 월요일 방송에서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일단 대기라는 제목으로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 도발을 할 것인가를 놓고 전문가와 대담을 나눴습니다. 출연자는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였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북한이 우려했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연기 내지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배경을 기술적 문제와 북한 내부 문제 그리고 외교적 판단과 제3의 변수로 나눠 차근차근 따지고 쉽게 풀어줘서 좋았습니다. 김정봉 석좌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안 하는 데에는 기술적 문제를 완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시도조차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다른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풀이했습니다. 외교적 판단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최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경고를 한 점에 신경을 쓰고 있고
더욱이 중국의 권력 서열 5위인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한 중국 대표단이 북한에 파견되는 상황에서 쉽게 도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 이유로 미사일 발사로 북한 주민에게 추가적인 감동을 줄 수 없다는 점을 북한 정권이 판단했을 것이고 획기적인 신무기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최근 북한의 동향에 대해 전문가의 분석과 진단, 의견을 통해 납득할 만하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서 좋았습니다. 2일 금요일 방송에서는 노인의 날을 맞아 2017년 노인 인구, 유소년 인구 추월이라는 주제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대담을 나눴습니다. 저출산과 함께 인구 고령화 문제는 장단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타격을 가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고령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일 방송에서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고령화 문제를 큰 틀에서는 언급했지만 고령화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핵심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고령화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진행자와 출연자는 주로 흥미 위주의 이야기거리를 수다 떨듯이 시간을 보낸 인상을 줬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진행자 송혜와 미국의 배우 아놀드 슈와제네거처럼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거나 노인을 폭행하고 큰절까지 강요한 사건이 있었다거나 요즘에 노인들을 벌레에 빗댄 일명 노인충이라고 비하하는 말도 있다는 등의 얘기는 고령화 문제와는 사실 동떨어진 얘기였습니다. 출연자는 70, 80대 노인은 경제와 건강에 대체로 문제가 없고 구순 정도 들어야 문제가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도 해서 의아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주제에 걸맞는 전문가 출연자 섭외가 잘 되지 않은 결과가 아니었나 이해해 봅니다. 연합뉴스TV가 언제나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발생 뉴스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이야기를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시청자가 연합뉴스TV를 보고 있으면 뭔가 배운 느낌이 든다고 말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뉴스 채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의 프로그램 중 남현호의 뉴스포커스를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즈톡톡을 살펴본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학과 장은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즈톡톡을 모니터했다고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네, 비즈톡톡은 딱딱한 정보의 나열이 아닌 밝고 유쾌한 분위기여서 보는 내내 집중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MC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무척 흥미로웠는데요. 평소에 미처 알지 못했던 비즈니스 관련 정보들을 다양한 구성으로 풀어내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2일에 방송된 비즈톡톡에 대한 모니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비즈톡톡은 매주 사회적 이슈나 트렌드를 선정하여 MC들이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청자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보다 편안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방송에서는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퍼스널 모빌리티를 실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민경준 씨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했는데 이용자의 경험을 토대로 퍼스널 모빌리티의 장점을 소개하여 더욱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그중 경제적인 점을 버스 요금에 비유한 부분은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루 한 20km 정도 탄다고 가정했을 때 전기료는 100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버스에 비하면은 얼마나 단축되는 거예요? 버스 거의 왕복 요금 합치면은 거의 20분의 1 정도 단축된다고. 20분의 1이요? 다음은 MC들이 직접 현장으로 방문하여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였는데요. 두 MC들이 직접 시승해보는 모습을 보여주어 초보자들도 쉽고 간단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영화 백투더퓨처 2의 하늘을 나는 스케이트보드 장면을 보여주어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영화에 나오는 하늘을 나는 보드가 발명되어서 실제로 사람들이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아직 시판되지는 않았지만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기대감이 상승하였고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나는 보드에 이용된 자기 부상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추가적인 자막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공원으로 나간 두 MC들이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과 각각의 제품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휴대성이 좋고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외발 전동 휠,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전동 보드, 안정성이 뛰어난 왕발통 등 각각의 장점을 이용자가 직접 알려주고 묘기에 가까운 주행 모습을 보여주어 퍼스널 모빌리티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중심 잡기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분들이나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이 전동회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즐기는 것만 보여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주의사항과 안전한 주행 습관에 대해 짚고 넘어가 유익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관광 관련 업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한 호텔에서 왕발통을 대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때 대여 시간이나 가격에 대한 정보를 내레이션으로만 언급하는 것보다는 자막과 함께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호텔 인근의 공원에서 왕발통을 타고 있는 이용객들의 소감을 들으니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고 더욱 관심이 유발되었습니다. 자전거 탈 때는 움직일 때 힘도 들고 하는데 이걸 타면요. 저 운동 별로 안 좋아하는데 힘도 안 들고 오르막 오를 때도 편해서 좋아요. 클로징에서는 실용성과 편리성, 친환경적인 측면을 두루 갖춘 퍼스널 모빌리티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여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네, 비즈톡톡을 살펴본 장은님 학생의 시청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무엇보다 MC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체험해보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아나운서와 개그맨의 2MC 체제로 밝고 유쾌한 분위기여서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었는데요. 더불어 실제 이용자와 함께 정보에 신뢰감을 주고 이용 시 주의사항 또한 꼼꼼히 챙겨주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평소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동수단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놀이용인 줄 알았는데요. 비즈톡톡을 보고 친환경적이고 전도 유망한 미래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비즈톡톡이 비즈니스 정보 프로그램으로서 유익한 정보를 한 발 앞서 전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야 당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후폭풍이 거셉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비판하면서 당청 갈등이 고조됐고 여당에서는 계파 간의 힘겨루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정작 공천 룰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논란을 우리 언론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독미디어대학원 뉴미디어학부 정혜경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관련 내용을 우리 언론이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부산 회담을 중심으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에 출장 중이었죠. 양당의 대표 회담은 신문이 발행되지 않는 추석 연휴 기간에 이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방송의 뉴스 위주로 그리고 해설 기사보다는 발생 기사 중심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방송 역시 공휴일 동안의 어떤 연예 오락 중심의 편성이었기 때문에 뉴스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또 상황이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에 여야 대표가 좀 기습적으로 만나서 이 국회의원 공천 룰에 대한 어떤 협상을 논의한 셈이어서 우리 언론들은 주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간의 어떤 갈등 프레임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메이저 신문들도 인터넷판으로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방미 기사들에 좀 밀렸고 또 이 이슈에 대한 어떤 심층 보도는 역시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 여야 대표회담의 그 공천 룰의 어떤 협상의 요지는 과거에는 권력층이 가졌던 그 공천의 힘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안심번호는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일 뿐이지 이제 문제의 본질은 국민 여론을 중시하자는 점일 것입니다. 네. 또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비 후보 등록을 앞당기고 또 여성이나 장애인,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어떤 법적 근거들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언론들은 주로 청와대 및 친박 인사들과 김무성 대표 간의 그 갈등을 부각시키는데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민 공천이라는 어떤 문제의 본질보다는 안심번호라는 제도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여당 내의 갈등과 논쟁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특히 그 속보성이 있는 매체들, 신문보다는 방송, 그리고 종편이나 뉴스 전문 채널을 중심으로 이러한 갈등이 확전되는 방식으로 보도를 했고요. 사실 안심번호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생소한 단어인데요. 네, 그렇죠. 이런 안심번호에 대한 어떤 전문가 진단,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여당 내 갈등, 당청 간의 갈등에 집중을 하면서 특히 정치인들의 자극적인 발언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더라고요. 이런 보도 태도가 문제는 없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전형적인 어떤 갈등 보도, 대결 위주의 보도이고 문제점이 많죠. 네. 그 기사 제목들을 봐도 뭐 갈등과 내홍을 겪고 있다. 또 예. 김무성 한 발 물러섰다. 뭐 이번 박 대통령이 이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언론이 어떤 시청률이나 구독률 측면에서 좀 더 큰 주목을 끌기 위해서 이런 어떤 양 집단의 갈등 구조 속에서 나온 발언을 중계 방송하듯이 보도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상황이 이후에 서청원 최고위원과 김무성 대표 간의 설전이 있었고 또 새정치연합이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탈당하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정치권의 공방이 있었고 또 우리 언론은 이런 정치권의 공방을 보도하는데 소개하는데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시청자나 독자들이 궁금한 점은 이런 주장 중에서 어느 쪽 주장이 더 명분을 갖는 것인지 그리고 양쪽의 주장은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정보일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언론은 이런 그 양측 주장에 대한 진지한 검증보다는 단순한 나열식의 어떤 중계 보도에 그쳤다는 점에 한계를 보였다는 거죠. 흔히 이것을 우리가 경마식 보도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마치 경마를 중계하는 방송과 같이 문제의 본질보다는 경쟁과 대결,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흥미 위주의 요소에만 더 집중을 하면서 객석에서 경마를 구경하는 듯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였던 보도 방식인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 우리 언론은 새정치연합의 그 당내 갈등을 부각하는 데 또 주력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것이 이번에는 여당의 새누리당의 이 내부 갈등을 중계방송하는 그냥 또 다른 국면으로 옮겨온 것일 뿐이지 전형적인 경마식 보도를 하는 것은 그대로인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론이 그 사실에 입각해서 공정한 그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령 정보원이 다양해야 합니다. 네. 서로 다른 어떤 그 견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각 그 관점을 대변하는 정보원이 기사에 꼭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지요.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제도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반영하는 것이 공정한 어떤 보도의 태도인데요. 이번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기사를 보면 정보원이 거의 다 여야 국회의원들 뿐입니다. 뭐 가령 선거제도나 여론조사의 전문가들, 뭐 토크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 어떤 정파적인 의견을 펼치는 평론가들은 말고요. 혹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시민단체 같은 다른 정보원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네, 저는 또 아쉬웠던 점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겠다, 생소하다 이런 반응 보이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해주는 측면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또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정작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부분들도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뭐 한겨레나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이 안심번호제를 한 면 가까이 할애해서 또 분석한 매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생소한 이 안심번호제에 대해서 집중 분석한 내용은 좀 크게 부족했고요. KBS나 MBC 같은 지상파 방송 뉴스의 경우에는 뭐 많아야 한 꼭지 정도를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공유, 전달의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큰 부분입니다. 안심번호에 대한 어떤 설명, 또 장단점에 대해서도 언론마다 다른 기사를 내놨습니다.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서 긍정적으로 이 제도를 설명한 매체가 있는가 하면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한 매체는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같은 단어인데 정반대의 설명을 하고 있어서 시청자나 독자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과 같이 휴대폰을 제외한 전화 여론조사는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안심번호제를 이용해서 정확도를 크게 높이자는 이제 그런 의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도외시하면서 서로 유리한 쪽으로 이 안심번호제를 해석하고 파워게임을 하는 그런 정치권, 그리고 이런 정치권을 중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크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 보도는 한 군데에서 있었습니다. 네. 여론조사의 정확성이나 뭐 과학성은 차치하더라도 국민의 의견을 살피는 노력이 유일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 공천제에서 정작 국민은 빠져 있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 논란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농어촌 지역의 여야 의원들이 이 선거구 획정을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국회 농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이런 농어촌 유권자 입장을 들어보거나 또는 이들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는 그런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치권의 분열 보도에 치중하면서 정작 국민을 위한 뉴스는 크게 소홀한 셈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관련 보도를 할 때 우리 언론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는 공천제도에 대한 언론의 심층 보도, 기획 보도가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죠. 지금과 같이 여야 대표나 어떤 특정 정치인들의 얘기, 그들의 입만 바라보는 그런 보도가 아니라 언론이 먼저 의제를 설정하고 주도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어 나가야 합니다. 또 보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어떤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뭐 양측의 갈등 유발자의 발언을 그저 이렇게 균형 있게 소개하는 그런 형식에서 벗어나서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언론이 평가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언론이 이런 중개기관으로 전락한 스스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실을 토대로 하는 공정 보도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언론의 목소리를 내고 또 이 전문가 집단을 잘 활용해서 이 공천제도 전반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는 노력에 더 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문제는 국민들에 부각시켜서 내가 긁어부스러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당 운영하기 좋냐 이게. 전 그거 이제는 용서 안 하겠습니다. 당론으로 정해진 방향식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자는 약속만 지켜지게 되면 싸울 일도 없고 저는 다른 문제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솔직한 김 대표는 언론프레에 너무 자주해요. 자, 근데 그러니까 그만합시다. 조심해요. 그렇게 하면 당 어려워져요. 그리고 자기네 할 얘기 다 해놓고 우리 보면 못한다. 그건 뭐 논란이 우리에도 맞지 않고 언론에 한 얘기의 문맥이 다 나와 있는데. 국민 보는 앞에서 더 이상 그만합시다. 이문경에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총선까지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뿐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계속될 텐데요. 언론은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기보다는 사안의 본질에 집중해서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를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